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증권사의 실적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웃을 수만은 없다고 해서 한번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실적하기 전에 좀 네. 핫한 현대증권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도 실적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매각 공고도 나니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그 현대그룹은 오늘 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 설명서를 보낼 예정인데 인수위원회 접수 마감일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이르면 3월 정도에 본계약이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인수 후보군으로는 이제 대우증권 인수에 실패했던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또 KB금융지주 그리고 최근 몸집을 키우고 있는 메리츠 종합증권 그룹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증권의 매각 지분 가치는 3천억 원 수준인데 이제 파생상품의 이런 옵션들이 정리된 것을 봤을 때 매각가 더 치솟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한 실적에 관심이 쏠리는데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억 원 수준 600%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한 증권사 중에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실적을 발표한 증권사 중에서는 그 순이익 증가폭이 큰 수준인데 뭐 향후 이제 확정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이야 잘 나오면 좋겠죠. 가치 네,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을 테고 현재 지분 가치가 역시 설명을 해준 것처럼 3천억 원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우리 그 전에 대우증권 인수 때만 봐도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매각 공고와 함께 앞으로의 또 현대증권도 예의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던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각이 마무리 수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매각은 뭐 이르면 4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대우증권도 현대증권처럼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추정치를 보면은 대우증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4분기에 금호산업 매각, 이제 채권 매각 관련해서 이익이 또 반영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4분기 이익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인데요. 안 그래도 지난해 하반기에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에 다른 증권사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주가가 현재 반토막 난 수준인데 현재 8,000원 선 아래로 그렇게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한다고 해도 매각 이슈에 맞물려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 비율 산정 같은 것을 따져봤을 때 그 대우증권의 소액주주가 미래에셋증권의 그 소액주주가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문제가 커지면 조만간 또 이충우 기자 여기서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실적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이익 뭐 이런 얘기들이 증권사 앞에 많이 붙었어요. 실제로 증권사들 어디가 가장 좋았고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제 증권사들이 지난달 말부터 줄줄이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선 대형사들의 전체 실적부터 보면요. 네. 그 업계 1인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의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순이익이 2,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나 급증했습니다. 네. 2007년 이후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둔 것인데요. 그 NH투자증권이 이제 합병한 것인데 우리투자증권하고 NH농협증권이 합병한 후 이제 첫 연간 실적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외형에 비해서는 순이익 규모는 다른 증권사에 비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합병에 따른 일시적 비용이 발생한 탓인데 이 NH투자증권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합병 후에 IB 업무 영역 확대 등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위탁 부문 수수료 수익 외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를 보면요. 지난해 순이익이 2,747억 원으로 전년비 19.7% 증가했는데요. 삼성증권을 보면은 2014년 삼성자산운용 매각 차익에 따라서 그 당시의 순이익이 잠깐 일시적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폭은 이제 크지 않는데 그때 이제 삼성자산운용 지분 65.3%를 삼성생명에
한 952억 원, 거의 1,000억 가까이 매각해서 3분기 실적 일시적으로 크게 반영이 됐었거든요. 예. 기저효과로 순이익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NH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도 이제 8년 만에 최대의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대형사들의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연간으로 따지는 거니까 분기, 네. 4분기 뭐 실적도 아니고 연간으로 따지는 데다가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증감률이 20%인데요. 사실 어떤 기업이 20% 이상 순이익이 늘었다고 하면 아, 참 잘 나왔다 싶을 텐데 네. 여기에 다른 데하고 비하니까 비교해보면은 예, 좀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네, NH투자증권, 그렇습니다. 교보증권이 모두 160% 이상이었고요. HMC투자증권이 많이 늘어났네요. 600% 이상의 이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소형사들도 한번 그래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크면 더 컸지 적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메리츠중금증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제 기억으로 네. 메리츠중금증권이 웬만한 대형사보다 더 잘 나온다 한번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올해도 상당히 이제 좋은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해서 이제 대형사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메리츠중금증권은 사상 최대 2,87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그 전년 대비해서 이익 규모가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증권사들과 비교해 보면 순이익 규모는 거의 1위 수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3분기부터 이런 상황이 일찌감치 좀 예견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기 기준으로 순이익 규모가 증권사 중에서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다른 증권사들이 3분기 이제 홍콩 H지수 급락에 따른 ELS 운용 손실로 씨름하고 있을 때 나름 선전을 했었습니다. 예. 앞으로 실적 확정치와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대우증권이나 이런 것들의 실적을 지켜봐야겠지만 2위 아니면 1등을 할 것으로 그렇게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3분기 그래서 나왔을 때도 사실 뭐 중소형사와 대형사 간의 역전 현상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가면서 메리츠중금증권 활약이 대단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역시 네. 연간으로 실적 결과도 역시 잘 나왔습니다. 뭐 이 외에도 중소형사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볼까요? 아까 이제 표로도 보여주셨었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네. 교보증권이 이제 165% 순이익이 증가했는데 이게 네. 역대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증권사들의 수익원이 위탁 수수료 수익 외에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구조화 금융 부분 등에서 수익을 크게 거뒀었는데 네. 보면 아까 설명했던 HMC 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순이익이 661%나 급증했고요. SK증권 같은 경우도 601% 순이익이 급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중소형, 대형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아주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파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은 사실 증권사들이 웃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숫자가 잘 나와도 주가도 그렇고요. 기업 성장성에서도 추세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좀 추세가 꺾일 거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해 이렇게 증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상반기 쏠림 현상이 컸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지난해 1분기 수익이 이제 재작년 한 해 수익과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뭐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그 증권사의 채권 운용 수익이 급증을 했고요. 예. 또 거래대금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거래대금이 이제 2분기에 10조 원까지 치솟았었는데 상반기에 좋았죠. 예, 그래서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도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올해가 안 좋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래대금이 지난 3분기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2분기엔 10조 원이었었는데 3분기엔 9조 원, 그리고 4분기엔 8조 원으로 더 꺾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분기에 보면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을 얘기할 때 ELS 운용 손실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ELS 운용 손실로 대부분 증권사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금감원에 따르면 이제 국내 증권사들의 3분기 손익은 그 전분기 대비해서 37.8%나 줄었습니다. 역시 좀 ELS가 클 것 같습니다. 막판에 작년 말부터 좀 이런 충격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네. 주식 거래도 주춤하고 올해부터는 또 ELS 조기 상황까지 안 되다 보면 네. 악재가 좀 겹친다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ELS가 올해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H지수도 같이 급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ELS 운용 손실이 또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이게 ELS가 또 이제
원금 손실 가능 구간에 진입한 일회성 상품들이 늘고 있는데 이렇다 보면 또 조기 상환이 안 됩니다. 그럼 예. 조기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다시 일회성 상품을 구입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상품 판매 순이익이 급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전반적으로 뭐 걱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증권사가 좀 힘든 한 해를 보낼 것 같은데요. 당장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증권사 특히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